예, 정확히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정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를 맡고 있는 박종희라고 합니다. 오늘 예정된 바와 같이 저희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의 저자 성균관대학교 권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책에서 하신 얘기 그리고 책에서 못다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북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계획을 했습니다. 예, 권석준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와 권석준 교수님의 인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권석준 교수님이 한국의 이 지식인계에 이제 일약 스타로 등장하시게 된 계기가 첫 번째 책이었던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제가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인재가 한국에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신 분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그것도 엄청나게 흥미로운 스토리로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교육에 정말 정열적으로 하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연구도 세계 정상급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가 있다는 게 이게 약간 좀 픽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삼국지의 첫 번째 북 콘서트를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에서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유명해지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권석준 교수님이 SNS에 두 번째 책이 나온다라는 예고편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약속을 드려서 첫 번째 북 세미나를 경제안보 클러스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자그마치 692쪽의 책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책 뒷면을 보니까 초판 인쇄 날짜가 4월 30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저희가 출판 첫 날 북 콘서트를 한 그런 또 기록을 갖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선생님. 성균관대학교에 계시고요. 원래 화학공학부에서 시작을 하셔서 이제는 4개 학과의 겸임으로 계십니다. 반도체 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양자정보공학과에 계시고 현재 공과대학 부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유관된 다른 여타 산업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구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반도체 삼국지가 한중일 삼국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그런 각축의 역사였다면, 이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은 중국 반도체의 도전이라는 단일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그리고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경쟁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기술적인 도약에 성공할 것인가라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중국의 도전 바로 옆에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마지막 7장에서 길게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얘기에 저희가 그 권석준 교수님으로부터 다양한 그런 견해와 또 좋은 한국에 대한 함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의 설명은 여기서 짧게 마치고 우리 오늘 주인공이신 권석준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권석준입니다. 내일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많이들 또 놀러 가시고 싶을 텐데,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북콘서트에 와주신 것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희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저의 인연은 정말 각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북콘서트를 열어주셨고, 또 이 두 번째 책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렇게 정말 너른 마음으로 북콘서트를 열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일일이 잘 챙겨주시는 우리 박 교수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사이언스 북스 측의 우리 최원 차장님, 책에 정말 많은 편집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정형적인 그런 세미나기보다는 좀 집담회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일방적인 세미나이기보다는 제가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정말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론에다가 이런 문장을 쓰긴 했는데 화웨이가 중국의 삼성이 아니고 삼성이 한국의 화웨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은 위상은 아직은 제 생각에는 삼성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웨이를 이제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중국의 IT 산업업계가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은 급행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양쪽에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그 팽창 속도는 지금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속도를 훨씬 더 압축적으로 가속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길게 써놓은 이 소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메이저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화학산업단지를 꽤 자주 갑니다. 여천도 가고요. 뭐 울산도 가고요. 뭐 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윤전 선생님께서도 오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미 썩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가서 본 여천 NCC나 이런 울산의 화학단지는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이 옆나라 중국에서의 이런 규모의 경제, 학습 곡선을 이미 타고 나서 사실상 이 원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1대1로 경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학공학뿐만이 아닙니다. 석유화학뿐만이 아닙니다. 조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철도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몇 개월 전에 포항제철에서 저희 학교에 와갖고 AI를 기반으로 제철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전기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약간 절박하다는 마음이 좀 느껴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뭐 얼마나 상세하게 썼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포항제철이 아시아 최고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바오제철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포항제철에 광양제철 합친 거의 4배 정도의 조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양적인 것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포항제철보다 단위 톤당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오제철 자체가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화웨이에 AI가 들어갔어요. 제조 AI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원가의 절감이나 이런 공정에서의 원료를 절감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철도 말씀드렸고 석유화학도 말씀드렸죠. 작년에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저우에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었는데 이 LCD 공장이 넘어갔습니다. BOE에.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쯤에 제가 학부생일 때, 석사생일 때 그런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드디어 일본을 눌렀다. 재팬 디스플레이 뭐 등등을 눌렀다. 필립스 눌렀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년, 25년 만에 우리가 이번에는 일본의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여러분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쇠락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제가 학부생일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당시엔 하이닉스가 없었고 뭐 이제 현대, 뭐 아니고 이제 금성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하고 나란히 하거나 더 앞서가거나 이런 했었던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몇 번의 중요한 시대적 변화, 즉 트랜지션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사실상 갈로파고스화가 되었고 쇠락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몇 번의 그 트랜지션 사태라기보다는 그 트랜지션 타이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용 서버, PC 위주에서 드디어 인터넷 시대가 바뀌었을 90년대 중후반 무렵. 그리고 이번에는 각자 모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게 될 2000년대 초반 무렵. 그리고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무렵. 이 세 번의 트랜지션 속에서 이제 큰 컴퓨터에 들어가는 아주 커다란 메모리에서 스마트폰 혹은 배터리 정도로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에너지 효율적인 폼 팩터가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갈 정도로 최적화된 메모리로 전환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메모리 거인들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타이밍을 몇 번 놓친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을 만드는 메이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그 업체들이.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 영역인 낸드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사실 키옥시아 하나 남았는데요. 그 키옥시아도 테크니컬리 완전히 일본의 기업은 아닙니다. 50%만 일본의 기업이고 나머지 50%는 이제 다국적 이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대 중반 정도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의 메모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살아남고 더 항구적으로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중국에서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쓰면서 우리는 2020년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라는 책을 쓰면 어떨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고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분기당 몇십 조의 정말 미중유의 이런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년, 25년 전에도 일본 내에서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대학에서, 산업계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는 세상이 바뀐 것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자체적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만족하지 말고 글로벌 표준을 따라라. 분업화된 구조 안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찾아라. 굉장히 많은 경고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워낙에 이 기술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요. 자신들의 이런 점유율이 1%씩 깎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일본 정부의 뭐 이런 강제적인 M&A 같은 뭐 속된 말로 삽질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따져본다 그러면 결국 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 지배력을 발휘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 양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쓰나미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어떤 쓰나미가 오고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중국이라는 쓰나미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쓰나미는 AI입니다. 아니 뭐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자체가 AI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파도를 타볼 수 있을 정도의 흥미로운 파도였다가 지금 점점 집채만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집채만한 파도를 만약 못한다면 우리는 쓰나미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쓰나미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자체가 쓰나미가 아닙니다. AI에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해 왔었던 생성형 AI, 여러분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뭐 챗GPT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챗GPT 같은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 지금까지도 사실상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 누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만드느냐, 누가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느냐에 어떻게 보면 단차원적인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차원이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론이죠. 인퍼런스. 누가 더 많은 메모리 공간 안에서 더 큰, 더 긴, 더 많은 토큰을 발생시키고 그 토큰을 가지고서 더 복잡한 서비스, 더 복잡한 이런 코드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을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누가 더 긴 KV 캐시, 누가 더 긴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결국 메모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메모리가 병목인데 이 메모리에서 병목을 누가 해결하는지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사람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하이퍼스케일러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부르는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더 이상 메모리 업체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좌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마치 파운드리 회사처럼 팹리스가 파운드리 회사에 가서 자신들이 설계한 칩을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마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처럼 간섭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구글의 터보 컨트라는 메모리 압축 알고리즘이 나와서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실제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순간 3, 4%씩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결국 신호탄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신호탄이냐면 앞으로 이 돈줄을 쥐고 있고 AI 모델의 개발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가장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이 거대한 기업들은 메모리에서 생기는 병목을 메모리 업체에게만 그냥 맡겨두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직접 베이스 다이든 메모리 셀이든 설계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할 것이고
간섭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말인즉슨 메모리가 더 이상 범용 반도체의 생산 문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파운드리처럼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는 메모리 업계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마치 모바일 전용의 메모리가 나왔던 시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보다 제 생각엔 더 파급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이 양사도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엄중함, 이 트랜지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함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론적으로 메모리 파운드리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최적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범용 반도체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특히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는 범용 반도체도 이제는 고가가 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D램을 만들어도 잘 팔려요. 이 D램 자체가 지금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잘 만드는 잘 팔리는 D램만 팔아도 돈이 뭐 이게 수십 조씩 벌리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저런 아주 막대한 기술적인 요구를 다 뭐 감당해 주느냐고 왜 맞춤형 메모리를 만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신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이 변곡점을 늦게 따라가잖아요. 그럼 반도체 제조업은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한번 제때 그 타이밍에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 피리어드에 투자를 두세 배를 해도 그때 했어야 되는 투자를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게 두세 배도 아니고 10배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어찌 보면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겪었던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뭔가 이 세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오늘 말씀드리게 될 중국의 업체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책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찬물 뿌리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백신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수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이 수익을 걷어들이는 것 자체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 쌓여서 그 다음 선행 투자를 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M&A하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 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서 너무 두꺼운 벽돌책을 만들어 버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류의 책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간 책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대에서 오신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이런 말씀을 제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내 이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어떤 뭐 백신 이런 느낌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이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로 반도체하고 A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여러 산업들 기억나시죠? 석유화학이나 뭐 제철이나 뭐 조선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도 같이 죽어가다가 마스가 때문에 살짝 지금 연장이 된 거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산업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중국을 갈 때마다 경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자포자기를 하실 정도로 입이 떡 벌어져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애써 현실을 외면합니다. 저거 다 베낀 거야. 저거 다 그냥 카피한 거야. 그냥 저 페이턴트 있는데 저거 다 싹 무시하고 그냥 중국 정부 돈 받아서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은 공포에 질릴 정도로 과대평가를 하시고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은 현실을 외면할 정도로 너무나 불성실하게 현실을 무시해버리십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단시한 근시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건대 중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중국에 살지도 않았고요. 중국에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중국어는 지금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정도 시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이 중국의 산업의 겉모습 그리고 미디어 상에서 노출되어 있는 뭐 댄스하는 로봇들 뭐 어마어마한 이 R&D 파크를 가지고 있는 화웨이 이런 단순한 이미지 그 이면에 있는 기술적인 디테일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을 많이 아신다는 분들하고 제가 다양한 중국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분들은 미디어에 나오는 수준 이상의 기술적인 깊이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전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오피니언 리더급이라 그러신다면 적어도 미디어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이것을 더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답답하면 네가 볼을 차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볼을 찬 겁니다. 들어가서 정말 반도체 산업,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전 현직자들,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 있는 그 투링반이라는 천재급 학생들,
그리고 이 화웨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 있는가 반면 정말 과대평가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의 맹아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이제는 이미 따라잡히거나 이미 우리를 까마득히 추월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디멘전에서만 바라보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조금 더 하이퍼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정념이라는 프로젝션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굉장히 좀 건방진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정부가 강력해서이다. 권위주의 정부 하나가 탑다운으로 산업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략산업 분야에다가 쏟았고 그 결과 나온 게 저런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그리고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배터리하고 전기차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빨리 따라잡은 거 아닐까? 그리고 이공계로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장학금 제도가 많다며 연구비도 많이 준다며 뭐 엄청난 플랫폼이 있다며 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떤 결론으로 수렴하게 되냐면 거 봐라. 역시 권위주의 정부가 있어야 돼. 탑다운 산업 정책을 다시 리바이벌 해야 돼. 다시 무덤에서 꺼내와야 돼. 라는 결론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채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상대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 저는 민주주의의 본연의 가치 중에 하나는 수정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 정책이 있고 하다 보면은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산을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좋은 산으로 갈 때는 제일 빨리 갈 거예요. 목표로 제대로 설정하고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제일 효율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산이 아니면 어쩔 겁니까?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이 이미 저희가 민주주의란 체제를 수천 년간 받아들이면서 이런 시행착오 겉으로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랜덤워크를 해갖고 여기저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루트 T에 대해서 이 거리가 늘어나는 진보를 해왔죠. 이게 저는 민주주의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이런 기술 수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얕게 오해를 할 경우 이것은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잘못된 정책으로 회귀를 하자라는 결론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의 학과장이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대학장이신 윤비 교수님께도 많은 또 조언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박종희 선생님께도 많은 또 조언을 얻은 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글빛을 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 특히 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공대생이잖아요. 뭐 그야말로 이 단순 무식한 공돌인데 뭘 제가 사회과학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변에서 정말 좋은 인풋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는 그 인풋을 받아서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이공계 그 중에서도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공정 그리고 이런 소재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논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오늘 최정현 학술원에서도 오시긴 했는데 저는 또 최정현 학술원에도 굉장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뭐 이런 포럼에도 많이 보내주셨고 제가 봤을 때 제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가장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이 랜드 연구소와의 그런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의 그 전략가들 특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는 전략가들이 어떤 마인드로 팩트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여기서 해서 예측을 할 때도 그냥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이런 예측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일부 방법론을 책을 쓸 때 반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책은 저 혼자 쓴 책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책이 나온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제 소유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누구든지 물고 뜯고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런 피드백들은 다음에 책을 또 쓸 기회가 있다면 반영이 될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사실상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이제부터 살짝만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한 15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반도체를 이해한다 그랬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잘 짜여져 있는 이 국제 분업 구조에 중국이 과연 얼마나
이 섭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즉 여기에 얼마나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것은 철저히 분업 구조가 지난 30년 넘게 아주 체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계 전문 회사가 있고요, 제조 전문 회사가 있고, 그 중간에는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아주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강국임을 자처합니다만 여전히 그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경쟁력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설계나 반도체 이런 일부 소부장 기술들은 아직은 글로벌 수준에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약간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설계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특히 설계에서 최강이라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설계에 필요한 IP, 자산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제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조에 강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메모리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겹게 많이 드셔보셨어요? 왜 우리나라는 비메모리를 못하느냐? 비메모리를 못한다기보다는 비메모리를 했을 때 그 칩을 사줄 만한 회사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팹리스와 TSMC가 이루고 있는 이 협력 구도가 너무나 강고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와 TSMC를 우리가 종종 비교를 많이 합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는 기술적으로 비교를 할 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점유율은 그렇게 10대 1 이상 차이가 나느냐? 저는 원인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TSMC만큼의 파운드리 위주의 진정한 의미의 파운드리를 할 정도의 고객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고객 생태계가 충분히 만들어졌다면 삼성 파운드리도 이제는 글로벌 점유율은 더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구도에서 그러면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주로 어느 분야에서 들어올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사실은 2010년대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이런 서구권의 IT 업체들, 주로 미국이죠. 이 서구권의 IT 업체들의 일종의 OEM 기지였습니다. 그냥 하청 업체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나왔나요? 이 패트릭 맥기 기자가 쓴 애플 인 차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쓴 책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보시면 정말 좀 이 시야의 입체감을 더 넓히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장담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올해 9월이면 이제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5년간의 이 재직 기간을 뒤로 하고 물러나는데, 그 전임이었던 전설적인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이 팀 쿡은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팀 쿡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팀 쿡이 애플을 지금 상태로 한 번 더 퀀텀 점프 시킬 수 있었던 가장 주된 부스터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자사의 뭐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아이폰, 뭐 아이패드, 뭐 에어팟 이런 것들을 사실 중국 내에서 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급망을 그냥 만든 정도가 아니고 그 공급망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업체들의 엔지니어들을 일일이 키웠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거예요. 핸즈온 세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조교처럼 마치 과외를 시켜준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관리해야 돼. 여기서는 다이버시파이 해야 돼. 태풍이 왔어? 그러면 다른 데서 찾아야 돼. 이런 걸 아주 일일이 알려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서화되기도 어렵습니다. 다 암묵지거든요. 이런 암묵지가 중국에 들어가서 애플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여러분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원가와 판매가가 가장 많이 벌어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됐을 거예요. 그게 애플이 지금까지 거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금을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부트스트랩이 됐죠. 어떤 부트스트랩이 됐냐면 결국은 애플은 그 안에서 중국 내부에서 이 공급망이 자립할 수 있는 최초의 시드를 깔아준 셈이 됩니다. 여기에 뭐까지 들어왔느냐? 지금 보시고 있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빅펀드 같은 이런 산업 정책 자금들이 주기적으로 밀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산업 정책 자금은 5년 단위로 집행이 되는데 2014년이 1기였고요. 2019년이 2기였고 그리고 최근에 2024년이 3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자금들은 묘하게도 5년 단위 하다가 최근에 10년 단위가 되면서 투자와 회수가 겹쳐요. 예를 들어서
1기 투자를 한 것은 5년 투자 5년 회수인데 그 5년 회수하는 기간 동안에 2기가 시작됩니다. 2기 투자하고 2년 회수하는 또 기간 동안에 다시 3기가 시작됩니다. 즉 이어달리기가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내 자본입니다. 특히 이 3기 펀드는 10년 투자 10년 회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2044년에 끝나요. 다시 말하면 회수가 안 돼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돈의 가치가 훨씬 더 저렴해졌을 테니까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큰 돈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내수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그 내수시장 커지는 것만큼 그것을 내수적으로 소비를 해줄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공사부터 먼저 한 겁니다. 기업들을 만든 거죠. 소비재 기업도 만들고 당연히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 기업들도 만들지만 소부장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합니다. 중국은 여러분 비즈니스 중에 되게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요. 라이센스를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합니다. 게임 업체들이 가장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게임을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라이센스를 받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이런 게임들은 언제든지 중국 당국이 보기에 이거는 뭐 사회 풍속을 미풍양속을 해친다. 갑자기 사라져요. 정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고 수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합니다. 나도 뭐 PR 만듭니다. 나는 실리콘 만듭니다. 뭐 만듭니다 하면서 난립을 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 정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이 지원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냥 이 눈먼 정부의 보조금만 타내고 기획적으로 망하는 기업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 대기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분을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눈먼 돈을 노리는 나쁜 기업들 있지 않느냐, 좀비 기업들 나오지 않느냐,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경쟁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경쟁을 시키고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남는 기업을 옥석가리듯이 고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5년, 10년을 하고 나면 그 엄혹한 환경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한두 개 나올 텐데 걔네들은 굉장히 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국 내에서 강해진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가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 뽑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 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올림픽에서. 그래서 뭐 그런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막 국가대표 선정되니까 막 금메달 딴 거 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마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양적인 팽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적인 변환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뭐 여러분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표현을 잘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적으로 충분히 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통계학에서는 여러 이론으로 또 증명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산업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적으로 팽창을 하면 일단은 그 시스템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도달하고 나면 이제는 양적인 승부만으로는 레드 오션이 돼버리니까 블루 오션을 찾기 위해서 그 양 중에서도 남들이 안 했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화의 방향이 설정이 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 전도성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기계적 물성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경쟁자다 기계적 물성까지 해요. 우리는 화학적 안정성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한 단계씩 더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질적인 발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이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시고 있는 것은 하버드의 이 벨 센터에서 만든 이 분석 자료입니다. 맨 왼쪽이 미국이고 맨 이제 오른 왼쪽에서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주로 후공정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이 뭐 장비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휴먼 캐피탈 쪽입니다. 휴먼 캐피탈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 올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더 벌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몇몇 연구 중심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저도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과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니스트 정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과기 중심 대학인데 반도체과의 교수가 180명입니다. 박사 과정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로 가요. 상당수는 뭐 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수가 되겠죠.
자, 일단 양쪽으로 승부를 했을 때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반도체 융합과가 있는데 두 과를 다 합쳐도 교수가 30명, 35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벌써 6분의 1이죠. 박사과가 박사과정 다 걸고 모아도 한 300명이 안 될 겁니다. 벌써 그것도 6분의 1이죠. 일단은 한 학교 대 한 학교를 해도 벌써 이렇게 오더가 차이가 나는데 학교 대 학교도 그렇지만 학교의 개수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은 생각보다 의대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의치한약수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의대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특히 서양의학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대가 인기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런 반도체나 AI 회사에 가는 것만큼 높은 연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똘똘한 친구들은 이공계에 많이 갈 뿐더러 또 이 친구들이 이왕이면 더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에 많이 간다는 거죠. 그중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아주 이상한 또 발명을 할 것이고 그중에서 또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하겠죠. 인력순환의 사이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만 아마 몇 년 후에는 출생률 저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세대는 학번으로 따지면 80년대, 90년대 공공학번들입니다. 딱 제 나이 전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배로 따지면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사이에 이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호트가 많아요. 매년 80만 명, 90만 명씩 나오던 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이들 나왔던 세대예요. 자,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한 2040년대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은퇴했을 거예요. 그렇죠? 50대, 60대, 70대가 됐을 테니까 은퇴를 하겠죠. 그 자리를 이제 누가 들어올 거냐면 학번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는 0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대, 20년대 학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코호트가 우리 세대의 코호트의 3분의 2 혹은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30만 명, 40만 명대니까. 더 심각한 거는 30만 명대도 이제 좀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캐파가 픽스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인 클러스터, 저쪽 이천, 평택 이런 데다가 이제 앞으로 팹들이 많아질 거고 이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우리나라 현재 캐파의 2배 정도 될 거고요. 2040년대 정도 중반이 되면 3배에서 4배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인원의 3, 4배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인화도 많이 진행되고 AI가 많이 대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분명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는 반토막이 될 거예요. 인구가 반토막이 된다기보다는 인력이 반토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4배 이상 부족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크 칠쯤에 2040년대 칠쯤에 중국에서는 지금 막 태동을 한 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때 픽을 칩니다. 지금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인력 문제를 겪을 그 시점에 이들은 피크를 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력 문제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또 어떤 정도의 또 답을 찾겠죠.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정말 데리고 온다든지, 비자를 개방해 버린다든지, 영주권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인력 문제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반도체는 그렇다. 많은 분들은 약간 쉽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AI도 하고 AX도 하니까 당연히 그럼 제조 AX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AX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AX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던 반도체 산업과 지금 반도체 산업은 인력 규모가 꽤 많이 다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라스트 마일은 여전히 휴먼 리소스를 탑니다. 특히 숙련된 엔지니어의 이런 고숙련 테크니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휴먼 리소스 문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앞으로 중국의 어드밴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국이 마냥 이 반도체를 다 점령을 할 것이냐, 모든 산업을 다 먹을 것이냐, 일단 저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싶어하는 기술 등의 상당수는 여전히 아직은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차보츠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목을 조른다라는 뜻입니다. 차보츠 기술을 제가 처음 본 것은 2010년대 중후반 정도에 그 당시에 이제 한중과기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펴내는 보고서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기에 굉장히 많은 빈칸이 있었어요. 대부분 확보를 못했다는 뜻이었죠.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확보가 안 된 기술 찾는 게 더 쉽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지금 자급하고 있다는 건데
여전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고 있는 노광 장치입니다. 이제는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리서그래피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리서그래피 장비를 제가 사실은 그래서 가장 핵심 병목 지점으로 인식을 하고 아마 대부분도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가장 공들여 쓴 파트 중에 하나가 저 리서그래피 장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편집부에서 대부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여기서 왜 그런 얘기 하고 싶었냐면 리서그래피 장비마저도 만약에 중국이 작업해버리면 더 이상 중국의 이 치고 나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별로 남지 않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그래피 장비를 이제는 미국이 제재하는 그 기술을 굳이 흉내내려고 그러지 않고 이거를 우회하려는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이들이 가속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광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포항 광성항 가속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공대 출신이 아닌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가셨을 거예요. 포항에 과메기만 드시러 가시죠. 근데 사실 포항에 가면은 방사광 가속기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입자나 전자를 가속시키고 이것들을 여기저기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아주 고품질의 전자기파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중에서 이 전자기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다가 전자석 터널을 통해서 감속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대역에 딱 멈추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빛을 일부러 극자외선 파장대하고 비슷하게 약간 92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ASML이 쓰는 그 노광기에 들어가는 광원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ASML도 그 가속기 쓰면 되겠네요. ASML 그걸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왜 안 썼냐면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니까 안 쓴 것뿐입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 2세대 EUV 장비가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2층 버스 있죠? 2층 버스 2대 정도를 이렇게 옆으로 붙인 거랑 비슷합니다. 부피가. 잘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속기는 얼마나 하냐면 대충 이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서울대 대운동장만 합니다. 그 서울대 대운동장만 한 건 보통 반도체 팹이 그 정도 됩니다. 팹보다 아마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막고 있으니까. 누가 막으니까?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이걸 언제 중국은 이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온갖 종류의 기술적인 시도를 하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시도가 이런 전자기 가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또 여기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저는 다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해갖고 하나 확실한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R&D의 비중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더 높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화웨이는 중국 전역에 이런 산학협력연구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산학협력연구센터 있어요. 뭐 삼성 성대 연구센터, 뭐 하이닉스 고대 연구센터 이런 거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이런 화웨이의 산학협력연구센터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화웨이는 공식적으로는 자체적인 팹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화웨이는 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섀도우 팹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팹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러면 섀도우 팹이라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냐? 이 섀도우 팹과 연계가 되는 순간 이 팹과 연계가 된 모든 기업들도 미국 상무부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웨이의 자회사였던 하이실리콘도 그냥 자회사인 게 알려지자마자 바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갔죠. 근데 그 섀도우 팹에서는 양산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냐? 이걸 합니다. 지금 차보주의 기술에 들어갈 만한 광원, 광학기술, 소재, 에칭 장비, 가스, 그리고 다양한 관성계, 뭔가 수출이 통제가 된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일단은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온갖 종류의 실험을 해봅니다. 그중에서 100개를 실험하면 아마 90개는 망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중에 10개가 살아남고요. 10개 중에서 또 경쟁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전역에 이런 연구센터가 19개가 있어요. 화웨이가 가진 게. 근데 그 19개가 저는 맨 처음에 다 19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기술을 놓고 4개 팀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기술을 놓고 3개 팀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할 때도 저는 그래서 혹시 뭐 논문 이런 걸 하나? 논문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양산 라인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인가? 이걸 봅니다. 양산 라인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이처 사이언스급 논문 써도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연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벽을 뚫은 기술들이 몇 가지씩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얼빈 공대, 하얼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광원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이 광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SML이 만드는
LPP에 비하면 품질이 조악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품질이 조악하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고 아무래도 이게 빛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표면에 닿았을 때 패턴의 그 선예도 같은 것들이 아직은 자글자글합니다. 특히 이 10나노미터 정도 급의 굉장히 작은 패턴을 만들 때는 얼마나 이것을 깔끔하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자글자글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중국에서는 근데 이 일단 빛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SML도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ASML이 하고 있는 ASML의 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나씩 다 중국이 대체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범접하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만 제가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공식적으로 2세대 ASML의 EUV 리서그래피 장비에는 약 18만 개 정도에 달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품 공급사가 한 1,500개에서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보통 공급망 얘기 많이 하죠. 공급망 얘기 많이 할 때 항상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선 공급망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딱 한 개만 있는 경우예요. 이런 업체가 130개 정도 있어요. 그 1,800개 중에서. 그리고 이 업체들 중에 상당수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간에 수공업하는 가족 위주의 기업이에요. 직원 수가 6명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들, 며느리 막 이래요. 성장을 했는지도 몰라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저기 어디 네덜란드, 벨기에 시골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양산하는지 아십니까? EUV 리서그래피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한 광학의 표면 연마. 근데 이게 손맛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손맛으로 한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을 기르려면 16년이 필요하답니다. 손맛을 느끼게 하려면.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스카우트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손맛이 이겁니다라고 전수하기도 어렵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대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방식을 이 공급망 대체에도 적용할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적용한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10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중에서 10개 정도를 실험해보고 그중에서 1개 정도의 쓸만한 거 건질 때 중국은 10,0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100개 정도의 실험 데이터를 건지고 그중에서 10개 정도의 이 후보군을 뽑아내는 걸 할 거라는 거죠. 남들보다 결과적으로는 이 양산의 기술로 가는 그 지점을 훨씬 가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는 이제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이 통하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는 중국이 따라오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히든 이런 공급망들,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들, 노하우가 쉽게 공개되지 않는 공급망들 이런 것들까지는 중국이 지금까지 했던 재미를 봤던 방식으로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몇 주 전에 어떤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어쨌든 중국판 ASML의 노광기의 프로토타입은 지금 속도로 보면 203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품질은 조악할 거예요. 제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토타입이 나와야지 완성품이 나온다는 것도 알려진 거죠. 프로토타입 없이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없이 갑자기 완성품이 뚝딱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학 제품도 그렇게 나오는 정보는 없어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국은 그 시행착오를 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그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제품화하는 이 주기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주목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진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회사들이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뭐 장비 기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 여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쇼치지 말고 꼭 들고 계십시오. 근데 언젠가는 빛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왜 쇼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돈이 필요하시면 빨리 환금을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린 까닭은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 정도 돼요. 하이닉스 주주는 한 20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 또 국민연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한 2점 몇 조 정도 되죠. 몇 조 달러 정도 되죠. 그렇죠? 2.3조 정도 되나요? 요새? 정확한 제가 값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년 정도에 0.5조 달러 정도를 벌 것 같고요. 순이익으로 2028년에는 0.8에서 1조 달러 정도 벌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무식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 GDP가 2.3조에서 갑자기 3.3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제치는 줄 아십니까? 프랑스를 제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당연히 제치고, 스페인도 당연히 제치고, 멕시코 제치고, 프랑스까지 이제는 눈앞에 와요. 반도체 하나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국부를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를 저희는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것은 작년 4, 4분기 D램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D램 업체들은 보이진 않아요.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대만의 난야가 있긴 합니다. 대만의 난야도 올해 들어와서 이 슈퍼사이클을 타서 역대급의 미중유 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했죠. 여기 지금 보이지 않은 기업이 바로 중국의 CXMT인데요. CXMT는 작년 같은 경우 도합 3에서 4% 정도의 점유율을 점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슈퍼사이클을 타고 중국 내수 시장에 이런 HBM 수요가 폭증하는 것 때문에 HBM3 정도를 양산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요. HBM2에서도 꽤 많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적게 잡아도 8에서 많게 잡으면 9%까지도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지금 난야나 저런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난야하고 마이크론 사이는 절벽이죠. D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글로벌 3강이라 부릅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하마라고 저희끼리는 부릅니다. 3하마가 사실상 과점을 해요. 요 밑에를 이제 이 난야, 윈본드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나눠가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미들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CXMT가. 그리고 이 CXMT는 그냥 미들급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HBM을 들고 들어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이크론은 아직은 HBM에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론에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메모리 업체 중에서 현재 EUV를 도입한 2세대 EUV를 도입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자, 그럼 EUV를 도입한 두 회사를 빼고 나머지 EUV가 없는 회사들끼리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더 이상 저 20% 정도의 점유율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어디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죠. 미국이 그래서 이 D램 시장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건드릴 수 있는 포텐셜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개념들이 리바이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 양사가 너무 메모리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견제 장치가 있는데 아주 제일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 지어지는, 미국에 설치가 되는 AIDC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절반 이상은 미국산 메모리여야 된다라는 반도체판 존스법을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 메모리 팹의 상당수가 미국에 지어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리 판도가 이제 3하마에서 3하마 플러스 C까지 가서 글로벌 3강이 아니라 글로벌 4강으로 바뀌는 시점은 꽤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D램은 3강인데요. 낸드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낸드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양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플레이어는 중국의 YMTC입니다. 칭화윤이라고 부르죠. YMT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낸드 플래시 기술력 자체는 거의 손톱만큼 차이 납니다. 정말 거의 근접했어요. 오히려 뭐 같다는 사람도 있고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차이 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낸드를 쌓을 때 어떤 식으로 쌓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제는 높게 쌓을 때 워드라인을 높게 쌓을 때 어떻게 쌓느냐, X스택형을 쌓느냐, 아니면 그냥 PUE를 쌓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큰 차이가 이제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문에 사실 이 낸드 시장도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추론을 할 때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겠죠. 이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D램에 하기는 어려우니 낸드에 해야 되는 거죠. 낸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여기도 YMTC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메모리 엔지니어들 중에서 제일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HBM 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HBM의 설계자는 별로 채용하고 싶지 않고 HBM의 공정을 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HBM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쌓은 다음에 그냥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싱크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아래층에다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층은 우리가 일종의 관제 센터로 볼 수 있는 로직다입니다. 자, HBM3만 하더라도 벌써 10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 HBM3E가 되니까 5세대 HBM이 되니까 10문제가 본격화돼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서머 미케니컬 문제입니다. 서머리 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바이메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아련하게 뭐 떠오르시죠? 두 금속이 맞닿아 있는데 하나는 잘 팽창하고 하나는 팽창하지 않아서 팽창하는 놈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휘죠. 휘면은 원래 써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터치가 돼갖고 뭘 스위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쭈그러들어서 똑같이 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 팽창 개수의 차이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HBM에서는 안 좋은 아이디어. 이게 열 팽창 개수가 차이가 나면은 누구는 팽창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팽창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하필이면 어느 계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계면이 찢어지겠죠. 찢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이 소자의 수명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CXMT가 이 HBM을 자체적인 패키징 공정을 했다가 수율이 1%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뭐 그냥 사실상 없는 그냥 어쩌다가 하나 건지는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HBM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쌓고 만들고 이런 뭐 TSV까지 해봤는데 열을 여전히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분은 HBM 열 관리 담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못 가시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중국이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도 중국이 과연 이 HBM의 패키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들이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같으면 절대 쓰지 않을 공정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책에서는 미처 다 쓰지를 못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휜다며 그 휜 상태에서 잘 작동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굉장히 좀 속된 말로 괴랄한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로직 쪽입니다. 로직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주로 잘 하기 때문에 로직은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SMIC 중심 거지라는 그룹 그리고 6위에 위치한 저 화홍 그리고 9위에 위치한 저 넥스칩이 바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입니다. SMIC는 이제 미디어에 꽤 나와서 뭐 스믹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뭐 중심고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어느 정도는 다들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화홍이 여러분 SMIC에 이어서 7나노를 최근에 돌파했어요. 물론 양산 레벨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든지 R&D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돌파한 것 자체는 꽤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파운드리 회사들은 EUV가 없이도 했다는 겁니다. 이 7나노 돌파를. EUV 없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예전 세대의 장비인 DUV 리서그래피를 여러 번 패터닝하는 방식인 멀티 패터닝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율은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에서는 단위 공정이 많아질수록 아무리 그 공정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위 공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 칩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만들어낼 수 있는 칩의 개수도 떨어집니다. 즉 캐파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저 마일스톤을 지금 찍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나노 이하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파운드리로 들어가는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10나노 이상급으로 가겠죠. 14나노, 18나노, 20나노, 40나노, 심지어 180나노, 140나노 같은 전통적인 레가시 공정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도체에서는 다들 10나노 이하급만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중에는 10나노 이상급의 이러한 레가시 공정만 있어도 충분한 칩들이 많습니다. 전력 반도체, 통신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이런 반도체들은 굳이 그 비싼 10나노 이하급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레가시 쪽은 지금 누가 먹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먹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중국은 그쪽을 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심지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TSMC의 뒤를 받쳐주던 대만의 2등, 3등, 4등급 파운드리 회사들이 점차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에 밀리고 있어요. 원가 때문에. 저는 이게 결코 저희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AI 반도체 이런 게 다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우리나라의 진짜 산업을 먹여 살렸던 여러 중요한 산업 반도체들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파운드리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이런 거 안 만들어주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뭐 건방져서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단가가 안 나와서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나노 공정짜리로 만드는 12인치 웨이퍼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나노 공정이면 3만에서 3만 2천 달러입니다.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서 더 비쌌나? 어쨌든 3나노 공정은 한 2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3나노가 아니고 뭐 20나노 정도 한다? 갑자기 1000불 단위, 100불 단위로 떨어져요. 되게 저렴해지죠. 그런데 그런 반도체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영역을 중국이 점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반도체라는 이 산업에 대해서 전선이 만들어져 왔었죠. 그런데 필히 운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에 형성된 전선은 반도체 플러스 AI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자체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또 이 AI가 반도체 기술의 이 병목 지점을 뚫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 당국자라도 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는 당연히 계속 견제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AI를 견제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2기 정부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컨시스턴트한 정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반도체 규제의 문을 풀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죠. EUV 리서그래피 계속 통제하고 있고요. NVIDIA GPU 여전히 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량 통제는 아니지만 총 연산량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심지어 미국의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나 램 리서치사가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 선적을 막 하고 있는 그 배를 돌려 세웠어요. 가지 말라. 수출 금지. 이제는 더 전방위적으로 장비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향하게 될 것은 당연히 이러한 첨단 반도체 제조를 통해서 만들게 될 AI가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뭐 요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실 제조업도 그렇고 반도체 제조도 그렇고 중국하고 1대1로 지금 붙기에는 이미 많이 쇠락한 상황이죠. 미국은 그래서 이 AI를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또 AI에 대한 철학 중에 하나는 강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겁니다. 뭐 이것을 혹자는 AGI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혹자는 ASI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인공지능을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냐면 결국 이 강인공지능은 거의 전략 핵무기에 준할 정도의 파괴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죠. 뭐 유작이 된 그 제네시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에도 번역이 됐죠. 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였네요. 뭐 어떤 그런 책으로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도 언급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먼저 강인공지능을 선점하는 쪽이 사실상 전략 핵무기를 먼저 점유하는 느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전술 핵무기하고 다릅니다. 전술 핵무기는 한 군단, 한 사단, 한 함대 정도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전략 핵무기는 한 도시, 한 국가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짜라본바 같은 경우는 한 대륙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죠. 사실은 그때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전략 핵무기라는 것은 게임 체인저 수준이 아니고 문명 체인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을 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는 이 강인공지능을 가기 위해서 더 강력한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그리고 필요하면 미국의 동맹국에 많이 짓겠다는 게 이 골자였고요. 그해 11월에 말에 발표된 프로그램이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후속작인 이 제네시스 프로그램입니다. 제네시스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DOE 산하에 17개 내셔널 랩들이 연합을 해갖고 몇몇 특수한 그렇지만 굉장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의 R&D를 가속하겠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뭘 가속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융합 발전 같은 거. 여러분 핵융합 발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ITER에 참여를 하면서 꽤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상업성이 있는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MR, 상온상압 초전도체 슈퍼컨덕터, 뭐 그리고 새로운 촉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아마 몇 년 안에 또 팬데믹이 나오겠죠. 근데 그 팬데믹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백신 같은 것들, 치료제 같은 것들, 암 백신 같은 것들,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것들, 첨단 바이오들, 그리고 기후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거대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파급력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상용화 될지 모르죠. 이거를 가속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럴 여유 없어요. 2년으로 단축, 1년으로 단축. 뭘로? AI로. 근데 AI만으로 안 되니까 뭘 쓰냐면은 17개 내셔널 랩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동안 쌓아놨던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을 이용할 겁니다. 연구 노트, 연구 데이터, 각종 실험 데이터, 관측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이용할 거고요. 또 하나, 17개 내셔널 랩에 있는 슈퍼컴퓨팅을 이용합니다. 그냥 AI 데이터 센터하고는 달라요.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서 이 R&D를 가속한다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 보관입니다.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R&D가 가속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R&D 가속된다고 해서 이게 상업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쇠락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이 한창 피크일 때는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뭐 길게 잡아도 80년대니까. 그때는 채 서버에 백업을 한다, DX를 해놓는다, 디지털 변환을 한다, 하다못해 OCR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교롭게도 DX와 이 제조업 피크가 동시에 온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역시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참 우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DX와 제조업의 피크가 동시에 온 나라가 별로 없어요. 한국도 하면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근데 중국은 여러분 오히려 DX가 먼저 오고 제조업이 나중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오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 AX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조 AX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가속화된 R&D는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감히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결국 이 리얼 월드에서 AI가 돈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을 만한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한국의 레버리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이 AI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집담회하면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초두에 슬라이드 없이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메모리의 시대가 왔고, 이 메모리의 시대가 가급적이면 오래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국부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 달러 단위로 정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 달러가 그냥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술 개발로, 그 다음 플랫폼 개발로 다른 산업으로 또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아까 뭐 이런 어떤 쓰나미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메모리 장벽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장벽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한 게 대부분 메모리입니다. 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저 빨간색으로 지금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 클럭들입니다. CPU, GPU는 애들이고요. 쟤네들이 100번 왕복할 때 얘는 한 번 갈까 말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요리집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리사가 요리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걸려요. 여러분 도저히 못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것은 메모리의 잘못도 아니고 코어에 너무 잘나서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컴퓨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연산 따로, 데이터 저장 따로. 그런데 데이터량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이렇게 빨리 읽어드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약간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를 정리할 때 저희가 분자를 연산량으로 놓고요, 분모를 대역폭으로 놓고 계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리치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보통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알고리즘들이 쓰는 이 산술 연산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AI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추론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추론 AI 시대는 두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창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처음 이 개념을
그쪽 이 인공지능의 모델에다가 매핑을 하는 개념인 프리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어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리치 포인트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매핑한 것을 다시 생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디코딩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메모리의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AI가 되게 낮아요. 뭐든지 여러분 하드웨어의 리치 포인트와 이 AI가 접근하면 최적입니다. 멀어질수록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타게 되니까. 이것을 메모리 잘못이 아닌데도 메모리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럽니다. 누가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 다음에 이걸 핑계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 되고 이게 중국이 만약에 치고 들어온다면 바로 이 점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로드맵도 있고요. 뭐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메모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직 계열화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메모리.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는 한국이 할 차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나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합시다. 구글이 TPU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구글의 TPU에 맞춰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는 이제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만들 때 메모리 업체들이 더 적극적인 롤 플레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잡아먹혀요, 이제. 건방진 생각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혀요. 그리고 이것을 점점 안방을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은 하청업체가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하청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청업체로 뭐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분기당 수십조 원의 수익을 얻는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나머지 얘기는 저희가 집담회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정말 이 북콘서트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재밌는 내용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라는 훌륭한 책에 담겨 있으니 꼭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노상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맨날 그 보다 채널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생소하기도 한데요. 그 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공대 쪽은 잘 몰라서 이게 왜 어떤 사례로 들은 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 지금 배가 고장이 나도 고칠 줄 아는 사람이나 설계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미 다 70대가 되고 그렇게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뭐 대학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을 후속 세대가 없어가지고 뭐 그걸 이제 우리한테 뭐 외주로 줘서 수리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우리가 다들 열심히 하고 뭐 AI 뭐 이렇게 뭐 삼성은 하이닉스 이렇게 뭐 성과급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인력 풀이 작은 상태에서 이게 뭐 그런 시기가 뭐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느끼는 게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러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시기가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좀 그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뭐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정말 길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우리 박 교수님의 눈치가 보여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일본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일본이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책에도 제가 레피더스 프로젝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레피더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이나노 공정을 통한 칩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보관 중에 하나는 그동안 명맥이 끊겨 있었던 반도체 공정 인력 파이프라인을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대 일본인 교수님께서 원자력공학과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온 이유는 제 생각에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 원자력이 일본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해요. 다말이시 말하면 산업이라는 게 있어야지 대학도 존재합니다. 대학이 인력을 양성을 해봐야 이 양반들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 데가 없으면 그 산업은 죽어요. 여기 윤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많은 학생들은 석유화학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정제어 하고 싶지 않아요. 공정 시뮬레이션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제 잘 안 뽑으니까. 반도체가 딱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반도체 잘 나갈 때는 반도체 전공이 엄청 인기가 있다가 지금 반도체 공학이 설치된 학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졸업시켜도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점은 2040년대 정도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40대 이상 선생님들은 은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마음대로 은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연금 받고 싶으면 75세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인구 역학이 정해졌기 때문에 해결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제가 보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문과에 계신 선생님들을 꼬셔서 반도체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0대, 50대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전공 바꾸시고 싶으면은 반도체 아카데미로 오셔서 2년 정도 빡세게 교육하시고 라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너스 많이 받으실 수도.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미봉책일 뿐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결국 개방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민 개방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반도체 엔지니어 양성이 학부 수준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꼭 이런 분들 하시죠. 저 교수 또 대학원생 뽑으려고 꼬시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학부만으로 안 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학부 전공 과목 듣다가 언제 그거 공부합니까? 근데 학생들이 대학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저는 좀 이것도 약간 지금 가슴이 아프고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느끼는 답답함인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학원 과정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학생들 월급 많이 줘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교수가 하기에는 이제는 벅차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략 기술 혹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튜이션이나 스타이펜드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쿼터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참 많이 배웠고 그때 제가 문과라서 근데 이게 전략 정책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4가지 정도의 정책 전략 있겠다. 하나는 기업 레벨에서는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고 기술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 로직 다이나 파운드리로 이 스코프를 다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두 번째 전략. 세 번째는 이제 from memory to physical AI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번째는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메모리 쪽에 인풋을 많이 넣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지 하고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의 인구 사이즈라든지 중국의 추격을 고려할 때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 볼 때 이 4가지 중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하시겠는지 하는 궁금증이 됩니다. 일단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저희가 잘하던 것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워낙에 잘하고 있었던 메모리에서 방어 전략은 좀 해야 됩니다. 이 점유율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방어 전략.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독점을 해야 된다라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생각보다 이 후폭풍이 좀 있어요. 너무 독점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은 비대칭 협정을 또 맺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일단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 메모리 해갖고 파운드리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수직 계열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HBM3E, HBM4까지는 버티다가 HBM4E부터 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HBM4E도 다들 HBM4E까지는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하나 더 드릴게요. HBM4E의 first 페이지가 있고 HBM4E의 second 페이지가 있습니다. first 페이지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든 간에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second 페이지부터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한다고 선언한 시기인데 그게 생각보다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저는 그때까지 SK 하이닉스가 충분한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말리기 시작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린다는 건 뭐냐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끌려가냐면 베이스 다이 설계에 대한 주도권을 점점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다가 안방을 내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현금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팹을 늘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적어도 로직 다이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뭐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다양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인프라 쪽입니다. 전력과 용수 같은 인프라인데요. 우리 오늘 유 선생님 오셨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 그냥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냉각수가 들어가면 뿅 하고 사라집니다. 왜요? 잡열을 가지고 증발시켜 버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누구랑 경쟁하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팹하고 경쟁을 해요. 제한된 전력과 제한된 용수를 놓고. 이게 지금은 다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203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메인 순위에서는 약간 밀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정책 중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아마 김 선생님, 우리 김 교수님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부장 허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이 너무나 살아오는 팔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팹리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중에 LPU라는 칩을 만듭니다. Language Processing Unit이에요. LMM을 처리하기에 딱 최적화된 칩이에요. 여러분 이 회사가 초기 시리즈 A에 38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축하했어요. 드디어 부자가 되셨군요. 그때 속물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단 설계하는데 19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라이센스비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이 IP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에 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파운드리에 가서 5나노 공정을 하는데 웨이퍼 한 장에 12,000불 달라고 하고 그러면 10장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코웃음 치고 나가라 그런다. 최소 단위가 500장.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390억이 눈 녹듯 사라져요. 그렇게 해갖고 칩을 뽑아요. 그래서 저를 테이프아웃이라고 합니다. 테이프아웃을 했는데 자기가 설계한 대로 성능이 나와주면 오케이, 정말 땡큐죠. 아주 럭키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능이 안 나온 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가서 우리 칩 사주세요 하면 사줄까요? 안 사주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380억 받아서 날린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망해죠.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일단 설계 그리고 테이프아웃 하는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에 총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운이 좀 맞겠죠. 근데 대부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죽어야 되냐 이거죠. 적어도 한 5발 정도의 기회는 주지 않은 거죠. 이 5발 정도의 기회의 상당수를 공용 팹 그리고 공용 데이터 센터, 공용 이 반도체 설계 공동센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 석종엽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유튜브로만 뵀었는데 화면이 실물을 담지 못한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얼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한중 반도체 경쟁에 있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주요 언론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력 유출의 문제를 조금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인력 유출로 어떻게 이제 뭐 경쟁의 판도가 바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전히 인력 유출의 문제가 조금 이 경쟁에 있어서 심각한 요소라면 이제 일각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은 이제 아예 이제 나가는 걸 법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뭐 또 핵심을 찌는 질문인데요. 뭐 예전만큼 이제 인력 유출이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공정 인력이라 한다는 분들은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습니다. 판교, 이천, 평택, 수원 이런 데 보면은 멀쩡한 회사인데 중국인이 회사 세운 스카우트 회사들이 좀 있어요. 헤드헌터 회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끈질기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교수들한테도 메일을 보내요. 산학협력하자, 공동과제하자, 뭐 2억을 주겠다, 3억을 주겠다, 온갖 얘기들이 나죠. 저는 그래서 인력 유출 위험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중요한 인력들을 리텐션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한 대우가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 그게 요즘 약간 완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익과 삼성이 어쨌든 돈을 많이 준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이게 저는 좀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저기가 더 주니까 해외에서 인재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의찬혁 수반이 없어졌다며요. 사마반이 생겼다며요. 뭐 어쨌든 뭐 도시 전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주장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정말 핵심 전략 분야라면 이분들의 발목에다 족쇄를 쳐야 된다.
나가면 그냥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그냥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전공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황금 아래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그냥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불태우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기술 유출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한 명의 범죄인 때문에 100명의 엔지니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엔지니어들을 그래서 저희는 더 파지티브하게 인센티브로 일단은 대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항에다가 엔지니어 전용 패스, 프리패스 이런 거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반도체 기술사 이거 만들어줘갖고 평생 라이센스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저기 KTX 이런 여기 가면은 반도체인만 들어올 수 있는 이 라운지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아할 거예요. 부러우면 오든지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은근히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파지티브하게 대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네거티브하게만 자꾸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사실.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열 포졸이 한도도 못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거라면 사실 국정원 같은 데서 잘 잡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방책을 저희가 이미 좀 먼저 해보고 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너무 처음부터 예방을 위해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있는 정호익입니다. 교수님께서는 2022년에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내셨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이런 책을 내셨는데 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최근에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그 당시 바이든 때 수출 규제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컨대 트럼프가 최근에 특정 사양 칩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에 이제 판매 대금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중국이 이미 이런 칩 기술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바게인의 측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다 파악은 전문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는 법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아도 되는 칩이니까 파는 거고요. 그런데 다 팔지도 않습니다. 제한된 분량만 팔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이 이 AI 반도체는 여러분 한 장, 두 장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연산량을 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테라플롭스라고 그래서 몇 번 1초에 계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1테라바이트, 1테라플롭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기가플롭스짜리는 1000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뭘 추정할 수 있냐면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 정도 연산 장치가 있으면 얘네는 이 정도 모델까지 만들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나는 이만큼 달려가고 있을 때 얘네가 너무 목하면 이게 너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적절한 경쟁자가 런업을 해줘야지 사실은 이게 경쟁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동 평균으로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컨시스턴시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트럼프 정부는 즉흥적인 게 좀 많죠.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이 트럼프 해례본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것은 뭔가 다 큰 뜻이 있고 빅픽처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빅픽처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뭔가 컨시스턴시가 없다. 이게 컨시스턴시가 없으면은 되게 좀 무리가 됩니다. 즉 예측 불가능성이 생겨요.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일하게 컨시스턴시가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2기까지 왔을 때 컨시스턴시가 있는 것은 핵심 장비 수출 규제. 이거 컨시스턴시가 있다. 그런데 칩에 대한 수출 규제, AI에 대한 수출 규제는 갈팡질팡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중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딥시크 V4 같은 이런 오픈 소스 모델들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중국의 오픈 소스를 제일 많이 다운받아서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그래서 미국 당국 입장에서 중국의 IP가 찍히는 오픈 소스를 다운받으면 처벌할 거예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상당수가 망할 겁니다. 기업들이. 왠 줄 아십니까? 이 모델을 처음부터 맨 땅부터 개발하려고 그러면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합니까? 아무리 스타트업들이 돈이 많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서 완전히 죽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주기가 어려우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건 AI 쪽인 것 같고 반도체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제조를 못하게 막으면 되니까 이건 그래서 아주 이 핵심 병목만 못 만들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 정책센터에 근무하는 방창준입니다. 네, 올 초에 그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뵙고 네, 너무 재밌게 봐서 이렇게 오늘 또 뵙게 영광입니다. 아까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뭐 전력이나 용수, 지금 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용인 반도체 그다음에 평택 그런데 상당히 전력이 문제라고 제가 들었고요. 전력뿐만이 아니라 송전망 자체도 상당히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의 어떤 에너지 믹스도 강조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전력 문제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지 그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2시간 반짜리 세미나입니다. 제가 5분 만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건 전 전력공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이건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 어떤 전력을 과하게 소비했던 단위보다 더 어려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더 어려운 것은 AI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외부 사용자가 거기다가 워크로드를 주죠. 근데 어떤 워크로드는 굉장히 큰 모델 트레이닝하는 워크로드가 있고요. 어떤 워크로드는 그냥 아주 짧은 추론 생성이 있고요. 어떤 것은 그냥 비전 인식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음성 인식도 있어요. 내가 어떤 워크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수백 메가와트를 순간적으로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수십 킬로와트 정도가 될 때가 있는데 이 플럭추에이션이 일단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 플럭추에이션이 주기가 없어요. 지 멋대로입니다. 엄청 빨리 변하다가 천천히 변하다가 빨리 변하다가 겨울을 타고 가을 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단순히 전력만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리드에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드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이 카운티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냥 고용 창출될 줄 알고 법인세 많이 낼 줄 알고 왔더니 이제는 완전히 기피 시설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물을 너무 많이 쓰고요. 두 번째가 전력망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줘서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BYOG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ring your own grid, bring your own generator. 오는 건 다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리드 연결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전력 수급하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DC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후죽순 생길 텐데 지금 한전이 이걸 관리하죠. 한전은 지금 제가 저 선생님 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100메가와트급 AIDC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바로 연결 안 돼요. 적어도 한 4, 5년 기다려야 돼요. 그리드 캐파 때문에. 한전이 그럼 그리드 빨리 좀 늘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전 적자 아시죠? 150조, 200조쯤 이렇습니다. 한전이 지금 그걸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나라도 결국 AIDC는 점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똑같이 이 BYOG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BYOG로 하면은 답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드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하고 어쨌든 전력을 빨리빨리 출력 조절하려고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밖에 없어요. 근데 화력발전 쓰는 순간 카본 에미션 문제가 생기죠. 되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태양전지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AIDC도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태양전지 자체도 낮과 밤, 계절별, 날씨별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심지어는 밤에는 생산이 안 되니까 ESS 붙여야 되고 ESS를 BESS로 할 경우에는 충방전 다이나믹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1초 이하의 초고속 플럭추에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BSS뿐만 아니라 슈퍼캐패시터가 단주기로 붙어야 될 것이고 퓨얼셀이 장주기로 붙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개념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마이크로 그리드를 붙여서 AIDC를 만들잖아요. 그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는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쉽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개념은 선생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그리드 시스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스마트 그리드로. 그런데 그리드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그리드 하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드 200km 뚫는데 한 4조 정도 들거든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드 뚫을 때 지자체를 대략 10km마다 하나 정도 지나갈 거예요. 200km면 20개 지나가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5년짜리 소송입니다. 그럼 곱하기 20 해보십시오. 100년짜리 소송이 돼요. 못 지어요.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면 해상에다가 이렇게 지어야 돼요. 해상에다가 뭐 하면은 그 비용이 쭉 올라가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전력을 쓰는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팹도 그렇고 AIDC도 그렇고
전력과 용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AIDC가 워낙에 전력을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리드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저희가 되게 사회 총합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은 확실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우주 데이터 센터로 가야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스타링크에다가 올려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 돈의 문제로 수렴하는 것 같고 공청회 하면 맨날 고성이 오고 가고 다들 들어놓고 그리드 뭐 주변에 있으면은 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웃을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부 이상호 학부생이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그 AI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성능 향상이 요구가 돼서 더 그 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은 성능보다는 양산이 중요하면 그럼 캐치업이 다 가능성이 있어서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반도체 설계도 다변화하는 게 중요할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함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런 중앙에서 방향성을 주고 규모를 이용한 실험 경쟁 시스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역설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부적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중앙 정부와 기업의 생태계 혁신과 상용화 투자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놔야 혁신과의 이런 경제의 선순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뭐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만 답을 드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 메모리에서의 최저 점유율 한계에 대한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그건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는 변곡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메모리라는 이 기술적인 대응책을 선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끌려가요. 이건 확실한 정책인 것 같고요. 인력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자동화가 되긴 할 겁니다. AX를 통해서든 뭐 AI를 통해서든 자동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필수적인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은 이 인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까지를 외부 인력으로 대체가 나가는지 즉 외주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 중에 하나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에요. 서울대도 있죠. 저희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전국에서 해봐야 연간 한 3,0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인력 양성 사업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인력의 부족 수요를 맞추기에는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력 양성 사업은 양성 사업대로 가고 제 생각에는 약간 과감하게 성인들 한번 커리어를 거치신 분들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40대 50대 이런 분들 커리어를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반도체 아카데미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아카데미에 퇴직한 반도체 엔지니어 분들 오셔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핸즈온 세션 하시고 그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서 바로 엔지니어가 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인력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급하는 개념들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